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황희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우계성운 선생, 그리고 그 우계학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우계성운 선생은 1535년에서 1598년 우계성운 선생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태계 율곡 선생님만큼 유명하진 않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우리 유림들은 문묘에 배양돼 계신 우리 동국 18연 18분 중에 한 분이다라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분이 이제 이 우계성운 선생인데, 사실 우리 일반 대중에게는 낯선 분이에요. 일반 대중들은 우계성운 선생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계성운 선생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우계성운 선생은 1535년에 태어나서 1598년에 돌아가 있어요. 이분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율곡 선생이에요. 율곡 선생. 그래서 율곡 선생이 율곡이 1536년에서 1584년.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이제 구봉 송익필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아마 여러분들 생소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유학자예요. 구봉, 거북구자예요. 구봉 송익필 선생. 이분은 이제 여산송씨예요. 여산송씨. 이분은 1534년에서 1599년. 그래서 이 세 분이 보시면 나이가 한 살 차이죠. 그래서 구봉 송익필이 34년생, 우계성운이 35년생, 율곡이 36년생, 이렇게 한 살 차이예요. 근데 이 세 분이 공교롭게 어디에서 교류를 하느냐? 경기도 파주예요. 파주. 그럼 율곡 선생은 강원도, 그죠? 강릉이잖아요. 강릉에서 태어나서 강릉에서 이제 강릉에 본가가 있는데 아버지 고향이 경기도 파주예요. 아버지 고향이. 그래서 이제 율곡이라는 호도 바로 그 파주의 고향 동네 이름이에요. 아버지 친가에. 그래서 율곡, 밤나무골이죠. 밤나무골. 그래서 이제 율곡은 아버지 따라서 이제 명절 때도 가고 시사 지내러 가고 제사 지내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파주를 자주 갔죠. 우계성운 선생은 이분은 이제 파주 토백이에요. 파주. 그런데 파주는 옛날에 파평이라고도 하고 또 파산이라고도 해요. 파산. 지금 파산서원이 있죠. 파주에 파산서원. 그래서 파평, 파평윤씨 그러죠. 파평. 파주, 파평, 파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우계성운 선생은 아주 파주 토백인데 그 고향에 흐르는 그 시냇물의 이름이 우계예요. 시냇물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태계 선생님은 이제 토계 하듯이 저 호가 시냇, 고향에 흐르는 그 시냇물의 이름이 우계. 그래서 호를 우계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봉 송익필 선생은 이분은
파주 옆에 지금 어디냐면 여러분들 그 일산, 예, 일산 고양이라고 하죠. 고양, 파주 고양 옆에 바로 옆에죠. 예, 거기에서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학생들 가르치고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만나서 언제냐면 20대에, 그러니까 율곡 선생 19살, 우계 선생 20살 때, 그리고 구봉은 21살 때, 이때 만났어요. 이때 만나서 세 사람이 도의지교를 해요. 도의지교. 도의지교.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여러 친구가 있죠. 술 먹는 친구도 있고 교회 같이 나가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가 있는데 이분들은 도의지교, 도의로서 도의를 가지고 사귀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우정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은 20대의 우정, 서로 친구를 삼아서 죽는 날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죽는 날까지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존경하고 절차당마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비판과 충고를 아끼지 않고, 이래서 사실은 이 세 분이 조선 유학자로서 아주 대성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이 세 분이 바로 우리가 당파로 말하면 서인계통, 서인의 지도자예요. 이 세 분이 다 서인의 지도자고, 학파로 따지면 기호학파, 저쪽 기호학파의 바로 중심인물이 우계, 율곡, 구봉. 그래서 이분을 파주 삼현이라고 그래요. 삼현, 파주 삼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우계 선생은 그럼 어떤 점에서 우계 선생님은 훌륭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곡 선생은 정말 천재적인 총명성을 가진 그런 분이고, 그렇죠? 예. 또 율곡 선생은 우리가 10만 양병설에서 보는 것처럼 나라와 민생을 위한 그런 경세론의 대가고, 그러면 우계 선생은 어떤 점에 장점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우계 선생은 한마디로 그 당시 친구들이나 제자들이나 주변에서 가장 모범된 선비, 학자로서 존경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또 제자들이나 이구동성으로 인품, 인격에 있어서 존경을 받은 분이 누구냐? 바로 우계 성훈 선생이다. 이건 뭐 율곡 선생도 인정을 한 거예요. 우계가 말하자면 조행에 있어서는 나보다 훨씬 낫다. 율곡도 인정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말하자면 자기 관리에 아주 투철했던 아주 모범적인 그런 학자였다. 또 선비였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존경을 받는 거고, 또 하나 우계 선생님의 이제 장점은 뭐냐? 이분은 거의 평생 벼슬에 뭐 잠깐 나갔지만 거의 벼슬이 안 나가요. 그리고 오로지 뭐냐? 제자를 가르치는 교육에 전념했다. 율곡 선생 같으면 현실 정치에 벼슬을 많이 하고, 그렇죠? 내외관직을 두루 해서 율곡 선생은 바쁘게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도 가르쳤지만 사실 율곡 선생은 제자들 가르치는 교육에는 그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근데 우계 선생은 안 그렇다. 우계 선생은 사실은 교육, 강학 이쪽에 장점이 있다. 그래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런 점이 우계 선생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계 선생의 묘소가 지금 파주에 있죠. 파주에.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파주에 있고, 그리고 우계 선생님 그 묘소 밑에 우계 그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전시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파주에 답사를 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한번 들리시면 좋고, 그래서 그 우계 기념관을 만들 때 제가 또 자문 역할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주라고 하는 곳은 인물이 참 많아요. 파주에 인물이 많습니다. 자, 율곡 선생 연관되지요. 우계 성원 선생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봉 송익필, 그 다음에 윤관장군, 파평윤시, 윤관장군이 거기지 또. 허준도 거기에요. 허준. 그 다음에 휴암 백인걸 선생도 거기에요. 휴암 백인걸.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조 명재상이라고 하는 황희정 성도 거기에요. 그래서 이 파주에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고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계 선생님의 자는 뭐냐? 자가 호원이에요, 호원. 자가. 우계 선생님의 잔 호원이에요. 호원. 그리고 이제 호는 바로 우계 또는 무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침묵한다 할 때 묵자 있죠? 묵암. 네, 묵암. 그래서 근데 대개 이제 뭐 우계라고 많이 썼죠. 서울에서 태어났고 집안이 명문가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청송, 아주 유명한 분이죠. 청송. 청송 성수침. 성수침이죠. 그리고 이제 또 작은 아버지가 성수종. 그러니까 성수침, 성수종 둘 다 아주 유학자예요. 특히 성수침 선생은 여러분 잘 아시는 퇴계 선생, 화담 서경덕, 또 남명 선생 이분들과 연배도 비슷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유학자예요. 청송, 성수침. 그런데 이 두 분이 이 성수침, 성수종 두 형제가 누구 제자냐? 정암, 조광조 선생의 제자예요. 정암. 여러분들, 정암, 조광조, 그렇죠? 정암, 조광조 선생. 여러분들 이 정암, 조광조 선생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묘에 배양돼 있으시고 우리나라 도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정암, 조광조 선생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김종직의 문화에, 김종직 문화에 김경필, 한원당 김경필, 그 다음에 일도 정여창 선생이 있죠. 그죠? 바로 그 김경필 선생의 제자가 조광조. 바로 조광조의 제자가 누구냐? 성수침, 성수종, 형제예요. 우계는 누구요? 그러니까 우계는 이렇게 되겠죠. 학맥이. 학문적 연호로 보면 가학으로는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그런데 학맥으로 보면 누구냐? 바로 도학, 정암, 조광조 선생의 학문적 맥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집안이 아주 좋은 명문가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계 선생. 그 다음에 17살 때는 휴암 백인걸 선생. 아마 여러분들 조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휴암 백인걸 선생도 바로 이 시대의 도학자로서 굉장히 명성이 있었던 분입니다. 호가 휴암이고 백인걸 선생. 이분도 파주 분이에요. 그래서 17살 때 이분한테 나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계 선생은 진사 초시 합격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으로 과업을 포기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창녕 성씨들은 하나의 가풍이 있어요. 가풍이. 그게 뭐냐 하면은, 창녕 성씨들 은거, 자수, 성현작이, 성현작이라 은거자수 숨어 살면서 자기를 지키고 나를 잘 지켜요. 숨어 살면서 나 자신의 관리를 잘 하고, 그래서 성현작이라 성현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한다. 자, 이런 은둔적 학풍이 이게 창녕성 씨의 그 집안의 하나의 그 학풍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성삼문 선생의 죽음으로 이 학풍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삼문 선생은 지편장학자로서 박백년, 또 이계, 하우이지, 유성원, 유흥부 이런 사람과 더불어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니까 이에 항거해서, 그렇죠? 결국은 몸을 바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집안이 정말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삼 선생 아버지, 그죠? 아버지도 연루되고, 그 다음에 성삼 선생 그 집안의 인물들이 여러 분이 연루가 돼서 완전 창녕성씨 가문이 정말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화를 당하면서 이 창녕성씨 집안에서는 이제 뭐냐, 아들들한테 벼슬하지 마라. 벼슬하면 죽는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벼슬하지 말고 숨어 살아. 그래서 벼슬하지 말고 제야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군자가 되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내가 나가서 기회가 되면 그때는 나가서 벼슬을 해라. 이런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은거자수 성현작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창녕성 씨 학풍이 은연중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청송 우계 선생의 아버지 청송 성수침도 벼슬에 안 나갔고, 또 우계 선생도 실제로 건강도 안 좋았지만 이러한 그 집안의 학풍, 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벼슬이라고 뭐 조금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냐, 거의 나아가지 않고 일생을 제야에서 학자로서 보낸다. 요게 이제 대단히 우리가 특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우계 선생은 기호지역이었지만은 율곡은 친구잖아요. 그죠? 율곡은 친구요. 근데 누구를 존경했느냐? 태계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영남의 안동의 영남의 태계 선생님을 학문적으로는 우계 선생은 존경했어요. 지금은 우리는 태계 율곡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계 율곡.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율곡하고 태계 선생님이 35년 차이가 나요. 나이가 35년. 예. 그러니까 뭐 나이로 따져도 부모뻘 훨씬 그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계는 율곡하고 친구고, 근데 우계는 친구니까 율곡을 훌륭하게 보고 또 율곡에 대해서 존경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태계 선생님을 굉장히 높이 존경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점이 잘 나타나 있어요. 네. 그래서 우계 선생은 벼슬을 몇 가지 해요. 전생서, 목청전 참봉, 또 적성현감, 또 공조자랑, 사한부지평, 이조참의 우참찬, 대사원 이런 게 있는데,
거의가 벼슬이 주어진 거지 실제 나아가서 활동하지는 않았다. 예.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그 이력서는 화려한데 실제로는 근무를 안 해.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의 그 이력서는 실상과 그 이름이 좀 다르다. 그런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계 선생은 이렇게 벼슬 받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근무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571년 37살 때, 우계 선생 37살 때 우계 서실을 짓고, 이제 서당을 지은 거예요, 서당. 우계 서실을 짓고, 여기서 서실의 그러니까 서실이라는 건 서당이죠. 서당에서 지켜야 될 규범이죠, 규범. 규범 22가지, 22개조를 그걸 만들어서 걸어놓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요. 서실의. 그래서 이제 주로 주자대전이라든지 또 주자어류,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을 뽑아서 또 뭘 만들었느냐. 우약지방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우약지방. 자, 우약지방. 학문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그런 얘기죠. 공부하는 방법. 근데 저거는 주로 누구냐? 주자. 여러분들 성리학자, 조선 쪽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중국의 주자라고 하는 분은 뭐 아주 하느님 같은 분이죠. 네, 그런 분이죠. 그래서 주자대전이라든지 또는 주자어류, 그걸 거기서 중요한 걸 뽑아서 그래가지고 우약지방, 학문하는 방법, 이런 거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72년 38살 때, 이게 중요해요. 38살 때 율곡 선생과 성리학에 관한 논변을 벌여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퇴계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고봉 기대성, 퇴계 선생하고 고봉 기대성 선생 사이에서 성리 논변을 하죠. 이게 1559년에서 1500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1559년에서 1566년까지 4단 7정을 비롯한 성리학에 관한 논쟁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유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논쟁을 통해서 퇴계 선생님의 학문도 발전을 하고 또 고봉 기대성 선생의 학문도 발전을 해요. 근데 이때 고봉은 32살. 그리고 퇴계 선생은 58세. 퇴계 선생님은 58세. 26년 차이가 나요. 26년. 네. 그래서 고봉은 32살의 청년학자고 퇴계 선생님은 58살에 그 당시 원숙한 온 나라가 우러러보는 그런 원로 학자죠. 근데 이 두 분 간에 계급장되고 학술 논쟁을 했다. 소위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성리학이 이 두 분의 이 논쟁을 통해서 크게 발전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개성해서 나온 게 지금 말씀드린 1572년에 바로 1572년에 1572년 이때 이제 우계 선생의 나이가 38살, 율곡은 37살.
한 살 차이니까요. 예. 근데 이 두 분은 뭐예요, 이제? 친구죠,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근데 이 논쟁이 왜 벌어지느냐? 우계 성운이 태계 선생님 학설에 동조를 해요. 우계가. 태계 선생님의 성리학에 대해서, 그게 소위 말하면 이기 호발설이죠.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해요. 근데 율곡이 볼 때는 태계 선생님 학설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예, 율곡은 동의할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결국은 두 분 친구 간의 성리 논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1년 동안에 몇 번? 9번. 9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우계와 율곡과 우계의 성리 논변이에요. 역시 이것도 두 분의 이 논변을 통해서 율곡도 우계도 율곡도 모두가 자신의 학문에 큰 발전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죠. 싸워야 큰다. 우리 그런 말 하죠.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계와 율곡 그 친한 친구인데 학문적으로는 어떠냐? 서로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율곡 선생이나 우계 선생이나 그분들이 쓴 책이나 글이 많지만 아마 가장 우리가 율곡의 성리학을 공부할 때도 사실 가장 공들여 쓴 게 뭐냐? 제가 볼 땐 이 편지예요. 우계 선생과 논쟁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계 선생이 뭐가 되느냐면 율곡 선생이 태계 선생이 대타가 된 거예요. 대타. 우계가 태계 선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율곡은 사실은 우계를 통해서 태계를 비판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율곡이 그 당시 태계 선생의 성리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저쪽 태계, 영남, 태계의 이제 후예들인, 나중에 이제 손재자들에 의해서, 이제 율곡을 또 비판하게 되죠. 율곡의 학설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 율곡의 제자들이 또 비판하고, 그래서 핑퐁, 서로, 태계학파와 율곡학파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서로 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쪽 우리가 태계율곡 이후에 벌어진 학술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당파가 또 생기죠. 학파가 생기고 또 결국은 뭐예요? 당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인서인, 노론소론, 남인북인 이런 당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계와 율곡과 우계 사이에 이 성리논변 이제 1572년에 있었다. 여기서 이제 우계 선생의 성리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기 일발설이라는 말을 해요. 이기 일발설. 여러분에게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네, 이기 일발설. 이기가 하나로 바란다. 하나로. 이런 말인데, 사실 이건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들? 예, 잠깐. 여러분, 태계 선생님의 학설을 우리가 뭐냐? 이기 호발설이라고 그래요. 태계 선생님은 이기 호발설이에요. 이기 호발설. 태계 선생님은 이기 호발설, 호발. 그러니까 율곡은 기발 이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계는 이기 일발.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도 뭐가 있느냐? 리가 있고 기가 있다. 그런데 성리학이라는 것은, 이 성리학이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리와 기로 되어 있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강도, 나무도, 사람도, 이 마이크도, 컴퓨터도, 자동차도. 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런 것은 어때요? 모양이 없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은. 그죠? 있긴 있죠?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아, 기분 나쁘다. 그죠? 네. 또 뭐를 해? 야, 단풍을 보니까 단풍을 보고서, 야, 아름답다고 감탄을 해. 그죠? 또, 누가 잘못하는 걸 보고 어떻게 분노를 느껴, 분노. 우리가 말하는 희로애락. 이런 얘기 하죠. 희로애구, 애오욕. 이걸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 또, 의지라는 게 있어요. 의지. 여러분, 나 내일 아침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할 거야. 어떻게? 마음에 각오를 해. 나 내일부터 술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약속하죠. 그죠? 다짐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류가 여러 가지. 그걸 우리 성리학에서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성은 본성, 정, 감정, 의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 정신세계. 이것도 뭘로 되어 있느냐? 리와 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조금 좀 어려워요. 이게 철학입니다, 이게. 자, 이 세상의 모든 건 리와 기로 되어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리와 기로, 감정도 리와 기로 되어 있다. 본성도 리와 기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리는 뭐고 기는 뭔가?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또 조금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자, 어떤 과학자가 자동차의 원리를 발명했어요. 자동차의 원리를. 그 자동차의 원리를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리요. 리자가 뭐예요? 이치이자죠? 이치이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반드시 그것에 이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는 자동차의 이치, 시계는 시계의 이치, 사람은 사람의 이치,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이치, 분필은 분필의 이치. 그럼 물건만 있나? 아니요. 일에도 이치가 있어. 일에도. 밥하는데도 이치가 있어. 그죠? 청소하는데도 이치가 있어. 청소하는데도. 수영하는데도 이치가 있어. 물건에도 이치가 있고 일하는데도 이치가 있는 거예요. 물건의 이치를 뭐라고 그래요? 물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 일의 이치를 뭐라고 그래요?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사자 살이요, 살이. 물리, 살이 다 리요. 그걸 우리가 성리학에서 이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에 이치가 있다. 그런데 자, 어느 과학자가 자동차의 원리를 발명했어요. 그 사람이 머릿속에 있어 지금. 또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글로 쓰면 뭐가 돼요? 논문이 되겠죠? 그걸 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뭐예요? 어느 과학자의 지금 생각이야, 생각. 그게 그 원리대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져야. 그럼 뭐가 필요해? 많은 재료가 필요하죠? 자동차의 재료. 그럼 어떻게 해? 문짝도 있어야 되고 타이어도 있어야 되고 엔진도 달아야 되고 전기줄도. 그죠? 예? 그렇죠? 거기에 수천 가지의 부속품이 다 조립이 돼야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동차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라는 하나의 물건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때 요 많은 재료들을 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라는 게 성리학의 기라는 게 무슨 기운 기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요. 여러분들이. 예? 기라는 걸 이건 무슨 기운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이 기라는 말은 그 이치가, 그 원리가 만들어지는 재료, 도구, 그 모든 걸 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사람의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치가. 사람의 이치대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머리카락도 있어야 되고, 그죠? 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심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장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눈, 코, 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재료요. 이게 뭐예요? 귀예요, 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뭐예요? 이하고 귀가 합쳐져야 돼. 합쳐져야 돼. 이 따로 귀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귀가 같이 있어야 돼. 예? 이게 성리학의 아주 대원리예요, 여러분들. 자, 이걸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성리학은 기초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성리학은 기초를 아셔야 돼요. 기초를 이해해야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백날 뭐 이발이발 떠들어도 그거 몰라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인간의 마음 속에도 리가 있고 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이 감정도 리가 있고 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요때 문제는 여기 태계 선생님은 어떻게 본 거냐면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사단이라는 게 있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단이라는 게 있고 칠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과 칠정. 이제 사단은 맹자에 나오는 거고 칠정은 얘기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맹자에 나오는 거고 칠정은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나 칠정이나 둘 다 뭘 말하는 거냐?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입니다. 사단도 감정이고 칠정도 감정이에요. 근데 이 사단과 칠정이 하나는 맹자에서 나오고 하나는 얘기에서 나오니까 이게 따로따로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감정과 칠정이라는 감정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감정이냐 다른 감정이냐. 그 다음 이 사단과 칠정을 이기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렇죠? 사단도 감정이고 칠정도 감정이니까 이것들도 뭐예요? 리와 기로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사단은 이기로 설명하고 칠정을 이기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여기서 태계 선생님은 어떻게 본 거냐면 태계 선생님은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요. 이발이 기수지요. 칠정은 기발이 리승지라 리승지. 자, 사단은 이발이 기수 이 숫자가 따를 숫자 리가 바람에 기가 따르는 것이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감정도 리와 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감정도 리와 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와 기가 같이 있는 모습을 태계 선생이 저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리가 바람에 기가 따른다. 저 발이라는 게 뭐냐? 발이라는 건 발동하는 거예요. 발동. 우리가 발동한다 그러죠? 작용하는 거예요. 작용, 발동, 변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발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리와 기가 있는데 저 사단이라는 감정은 뭐냐? 요 리가 요것이 발동하는데 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기는 잭소리 안 하고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말하자면 요 리는 도덕적인 거지요.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에요. 양심의 발동.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감정은 뭐냐? 양심의 발동에서 나온 감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심의 발동. 자, 사단의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양보하는 마음 이런 거, 양보하는 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또 어떤 사람이 불쌍하게 피를 흘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측은한 감정이 생겨.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단 다 좋은 거예요. 선한 감정이요. 그거를 태계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칠정은 뭐냐? 칠정은 예를 들면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거예요. 또 어떤 부정과 불의를 보고 막 분노를 해. 이런 거. 그런 감정이 이게 칠정이거든요. 근데 태계 선생님은 이걸 뭘로 설명했느냐? 요거는 요 기가
발하는데 네가 거기에 올라탄 거다. 올라타 있는 거다. 기가 발해. 그러니까 이거는 칠정의 감정은 뭐가 주도하느냐? 기가 주도하는 거예요. 기가. 기라는 건 여러분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욕심. 우리 마음에서 욕심 같은 거, 욕심. 그리고 리는 양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워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과 욕심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사단이라는 감정은 양심이 주로 발동한 거고, 칠정이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 주로 발동한 거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이지만 달라. 질이 달라, 질이. 그거를 엄격히 구별한 게 누구냐? 태계 선생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 태계 선생님은 이발, 기발, 그렇죠.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한다. 그러니까 뭐요? 이기, 호발이요. 이기가 서로 발한다. 아시겠어요? 자, 태계 선생님의 성리학은 이기 호발설입니다. 이기 호발설. 이게 태계 선생님의 대표적인 학설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바로 사단과 칠정을 설명한 거예요. 사단은 이발이 기수지요. 칠정은 기발이 승지라. 근데 뭐냐? 사단은 이발이고 칠정은 기발이다. 이발, 기발, 이도 발하고 기도 발한다. 그러니까 호발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태계 선생님의 말년 학설이에요. 요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느냐? 자, 우계하고 율곡하고 이제 싸우잖아요 지금. 응? 근데 우계는 뭐예요? 태계 선생님 편을 드는 거예요. 이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이 볼 땐 뭐냐? 태계 선생님 학설이 틀렸어. 뭐가 틀렸느냐? 자, 우선 두 가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율곡이 볼 때 선생님의 이 이발이라는 말은, 자, 여기 기발이승이라는 말은 이건 옳다. 이건 옳다. 이건 맞아. 기발이승. 기발이승. 이건 옳아. 기가 바람에 리가 그 위에 이렇게 올라타 있다. 그건 옳아. 그런데 이발이 기술이라는 말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게 율곡이에요. 그래서 율곡은 태계 선생님의 이발 기수는 틀렸고 기발 이승만 옳다. 이렇게 보는 게 율곡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알고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왜 율곡 선생님이 그러면 태계 선생님이 요거 틀렸다고 하느냐? 첫째, 리라고 하는 건 절대 바라는 게 아니다. 리는. 근데 실제로 이 말은 율곡 말이 옳은 거예요. 우리 성리학의 교과서에 의하면. 성리학의 교과서가 누굴까요? 주자지요? 그럼 말 그대로 주자요. 주자를 비롯해서 성리학의 교과서인 성리대전이나 이런 데도 원칙적으로는 뭐냐? 발하는 건 기지, 리가 아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세요. 분필. 내가 지금 만지작거리면 어떻게 해? 이거 좀 변하죠? 분필가루가. 그죠?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 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도 겉으로 보면 멀쩡하지만 이게 현미경으로 미세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뭐예요? 지금 산화작용을 하고 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죠? 예. 녹슬고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도 어떻게, 오늘도 저도 머리 감으면서 머리카락 하나 빠졌어. 그게 뭐예요? 그게 기발이에요. 기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발? 내가 오늘 이 하나 빠졌어. 그게 기발이에요. 기발. 애기들은 이가 하나 났어. 그것도 기발이야. 왜? 변화니까 변화. 변화라는 게 기발이에요. 근데 변화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기가 하는 거예요. 기는 변하는 거예요. 기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보세요. 사람의 이치는 똑같아. 수천 년 전이나 수만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의 이치는 똑같아. 여러분 아프리카 저 흑인들도 해부하면 어떻게 해? 배 해부하면 창자 있을 곳에 있고 심장 있을 곳에 있어. 예? 흑인들은 심장이 2개고 우리는 1개고 아니야. 있을 곳에 다 있어. 손가락 뭐요? 10개요. 어떤 사람은 9개고 7개고 아니요. 사람의 이치는 다 똑같다 이 말이요. 사람의 이치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치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치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치가 변하면 큰일 나.
이치가 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변해? 기가 변하는 거예요. 기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사람의 이치는 동서양 시간과 공간을 뜻해서 다 똑같은 거야. 근데 뭐가 달라? 기가 달라. 기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거요. 에? 우리가 다 이 다른 것은 뭐 때문에 달라? 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도 원리는 똑같아. 근데 어떻게? 택시도 있고 트럭도 있고 그렇죠? 큰 차도 있고 생김새도 다 다르죠? 뭐가 달라? 기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리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니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 그 율곡이 볼 땐 이건 선생님이 실수다. 율곡은 그래요. 이건 태계 선생님의 결정적 실수다. 에? 물론 태계 선생님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어서 한 소리요. 그러나 어쨌든 저 표현은 제가 볼 때도 저건 태계 선생님이 표현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태계 선생님의 제자들은 이쪽 영남에서 안동 쪽을 비롯한 이 영남에서 이 태계학파들은 태계 선생님의 저 이발을 옳다고 옹호하는데 300년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이라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네. 우리가 시시비미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회가 뭐가 문제예요?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른 거예요. 근데 편을 따지면 어떻게 해? 내 편이니까 틀린 것도 옳아. 그죠? 내 편이니까 어떻게 해? 저쪽이니까 옳은 것도 틀린 겨. 지금 우리 사회가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학문 세계에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도, 공자도, 예? 석가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니까 비판하면 안 된다. 무조건 옳다. 근데 이거는 곤란한 거죠, 우리가. 곤란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학자들도 태계 선생님의 이발에 대해서는 오늘날 현대 학자들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 또 태계 선생님을 옹호해요, 지금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안동 가서도 얘기합니다. 네,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율곡 선생은 기발이 스님. 이발이 기수는 틀렸고, 기발이 하나만 다. 근데 여기 이제 우계는 뭐라고 그러느냐.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우계 선생은 이기일발이야. 우계는 일종의 절충론이에요, 절충론. 그러니까 율곡이, 응? 이 세상의 모든 건 리와 기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응? 이발, 기발. 그러니까 율곡이 본 이와 기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하나로 완벽하게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우계도 동의를 해요. 근데 우계 선생은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는 어떤 것은 리를 주로 해요. 어떤 것은 기를 주로 하여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럴 때 리를 주로 해서 나온 것이 사단이고 기를 주로 해서 나온 것이 칠정이다. 요렇게 일종의 절충론이죠. 그러니까 태계의 철학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율곡과 태계의 철학 정신을 살려서 절충한 학설이 뭐냐? 그걸 이기일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계 선생의 저 이기일발설은 제가 볼 때 그 언급한 분양도 작고 그리고 이 체계적인 학설이 아니에요. 그저 율곡과 논쟁의 과정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완성된 체계적인 학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계 선생이 보는 관점은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자, 10분간 휴식을 하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계와 율곡 간의 이 성리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퇴계와 고봉 기대생과의 논변은 굉장히 그 대등한 논변이었다고 한다면, 율곡과 우계와 율곡의 논변은 조금 제가 볼 땐 좀 달라요. 역시 그 율곡은 성리학의 대이론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율곡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우계 선생이 이해를 하고 또 질문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중에는 심지어는 율곡이 형은 말이야 성리학을 공부한 지 20년인데 아직까지도 네가 뭔지 지가 뭔지도 모르느냐고, 우리 공부 좀 더 하고 얘기합시다, 막 이렇게 심한 얘기까지 나와요. 그 우계 선생이 볼 때는 엄청 불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나중에 율곡 선생이 사과를 하죠. 형, 내가 좀 지나쳤어. 이러고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하고, 이런 장면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율곡과 우계와 율곡의 성리논변이지만 사실은 내용에서 볼 때는 뭐냐, 율곡과 퇴계의 논변이다. 예, 이제 이렇게 내용면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퇴계 선생님의 학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그러한 논쟁이 바로 이 논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92년 임진왜란을 당해서, 이때 이제 우계 선생 나이가 57살인데 이때 이제 조정의 부름을 받아서, 이때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우계 선생도 같이 말하자면 국난 극복에 힘쓰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편의시무 구조와 그 다음에 편의시무 14조 두 차례에 걸쳐서 상소문을 올리는데, 이 내용 속에는 말하자면 이 전쟁 중에 어떻게 해야 이 전란을 수습하고 어떻게 해야 민생을 회복하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는데, 이런 걸로 볼 때 우계 선생님이 성리학자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 경세에도 나름대로의 탁견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98년 결국 우계 선생은 세상을 떠나게 되셔요. 그래서 1633년에 문간이라는 시호를 나라로부터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682년 숙종 때 문묘에 이제 배양이 되는데, 문묘에. 그런데 이 당파 싸움 때문에 결국 남인들이 집권하면서 율곡과 우계 선생 두 분이 이 문묘에서 쫓겨나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쫓겨났다가 5년 만에 또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또 복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계와 율곡과 우계는 이 문묘에서 쫓겨났다 다시 복위되는 이런 그 순환을 겪는다. 그래서 항상 율곡과 우계는 바늘과 실이에요. 두 분은 둘이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우계와 율곡과 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계 선생님은 오늘날 비봉서원, 파산서원, 또 논산의 황산서원, 또 소연서원, 해주의 석담서원, 또 운전서원, 불계서원, 문해서원, 이런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배양되어 있고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유학사에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조선유학사는 크게 보면 하나는 영남학파, 하나는 기호학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영남학파는 이제 퇴계학파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남명학파를 얘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호학파는 율곡학파의 또 하나 우계학파를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우계학파, 우계 선생님의 학문을 계승하는 이러한 그 학파, 이걸 우계학파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우계학파는 아직 우리 학계에서 그렇게 완전히 그 통일된 이론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역사학계에서도 이 우계학파를 이제 소론학파라고 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도 돌아가신 유명종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미 오래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계학파라는 말을 쓰게 되고, 여러분들 아마 이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 있죠? 거기에 가셔도 거기 전시관에 가보면 기호학파를 소개를 율곡학파, 우계학파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우계학파라는 걸 한번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우계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습을 쭉 얘기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계 선생님은 어떤 점에서 훌륭하신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계 선생님의 인품이다. 인품. 여러분들 우리가 유학이라는 게 뭘까요? 유학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학문이고 또 한편은 그 학문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우리가 수신이 만사의 근본이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에도 보시면은 수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천자로부터 일반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지켜야 될 근본. 그 근본이 우리가 수기 또는 수신 그러죠? 수신, 수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 자기관리.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문제가 됐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이 문제가 돼. 지금도 우리가 역시 우리 이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수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는 그 점에서 대단하죠. 제가 볼 때 이거는 만골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됐을 때, 아빠 엄마가 됐을 때도 역시 뭐예요? 수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애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아빠 존경스럽다. 우리 아빠 참 훌륭하시다. 우리 엄마 훌륭하시다. 이러면 효심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 눈에 비친 아빠 엄마, 내가 어떡하다 이런 분의 자식으로 태어났나? 저게 우리 엄마요? 저게 우리 아빠요? 사고뭉치 우리 아빠? 이렇게 되면 거기서 효심이 나올까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수기라고 하는 것은 꼭 대통령이나 임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우리 개인도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 수기가 근본이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수기라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고치고 각오하고 다듬고 실천하고 이래서 습관이 돼야 돼. 그랬을 때 내 인격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갑자기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 전통 사이에서는 밥상머리 교육,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집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엄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러 형제들 틈에서 거기서 가르쳤던 교육,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전통 가정에서는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뭐가 되느냐? 도덕교육의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도덕인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면 또 세상이 어지럽거든, 혼탁하거든. 그러면 밖에서 또 오염되지만 집에 돌아와서 다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했던 곳이 우리 가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가정이 무너졌죠?
제가 볼 때 이 가정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집집마다 부모가 자식 그저 하나 아니면 둘, 또 하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파트면 꼬꾸로 잠그고, 너는 청소만 해라, 너는 공부만 해라, 엄마가 청소도 해주고 이불도 해주고 다 할 테니까 너는 오직 공부만 해라. 공부만 잘하면 된다. 너는 우리 집의 희망이다. 우리 집의 소원이고. 이렇게 키우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버르장머리가 없고, 저밖에 모르고, 공동체 의식이 없고, 이기주의가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밖에 나가면 또 사회교육. 우리가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사회교육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뭐예요? 사회교육도 무너졌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밖에서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고 담배를 피고 쌈질해도 내 자식이 아니면 우리는 상관을 안 해요. 상관했다가는 칼침 맞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사회교육도 망가진 거예요. 학교교육은 뭐냐? 학교교육은 오로지 뭐예요? 취업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영어 수학 잘해야 되고, 그래야 우등생이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인간교육,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육도 무너지고, 사회교육도 무너지고, 학교교육도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인성교육, 도덕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게 우리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고 이쁘게 크고 건강하게 큰 건 좋은데, 다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계 선생은 바로 이런 수기, 이 점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중봉 조원 선생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중봉 조원 선생. 이 중봉 선생은 뭡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죠. 그렇죠? 의병장이에요. 이 중봉 조원 선생은 누구 제자냐? 율곡 선생 제자면서 우계 선생 제자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율곡과 우계와 부봉 이 세 분은 서로 사이가 좋으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친해, 서로가 교의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떠냐?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배우는 거예요. 사계 김장생 선생도 율곡 제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봉 제자예요. 구봉한테 예약은 오히려 구봉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율곡 제자, 우계 제자, 구봉 제자들은 그 쇠 선생님 문화를 자유롭게 왕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누구 제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대학원 가면 지도 교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교수들끼리 싸워요. 교수들끼리 서로 갈등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눈치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선생님들끼리 사이가 나쁘면 제자들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계, 율곡, 구봉이 서로 아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주 편하게 공부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중봉 조원 선생은 의병장으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은 재주도 있고 또 정의감, 의기도 있고 굉장한 분이에요. 또 실학적인 안목도 있고. 근데 이분이 바로 율곡과 우계의 제자인데, 이분이 쓴 상소문 속에 이런 글이 나와요. 자, 동방의 남자로서, 동방, 우리나라의 남자로서 함정과 같은 욕심에서 스스로 초탈한 자는 이지함과 성원 외에 다시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이 이 세상에서 스승으로 모신 분이 세 사람인데 이지함, 성원, 이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함정과 같은 욕심, 우리 인간이 욕심이 다 있잖아요. 욕망이 다 있잖아요. 그 욕망을 초탈한 분, 욕심에서 벗어난 분, 요즘 우리가 말하는 사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 이거를 지킨 분, 이 중봉 조원이 볼 땐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냐? 토정,
이지암 선생이에요. 여러분 토종 이지암, 여러분들 이지암 선생 하면 토종 비결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토종 비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토종 비결은 이지암 선생이 쓴 게 아닙니다. 예, 시대 차이가 엄청이 나요. 시대 차이가. 이지암 선생이 쓴 거 아니에요. 토종 선생 이름 빌려다가 그건 한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근데 그 이지암 선생은 한산이시지만 굉장히 훌륭한 유학자예요. 예? 율곡 선생보다도 한참 위에 선배예요. 근데 바로 이 중봉조원이 토정 이지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우계 성운이다. 이 두 사람 외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어때요? 율곡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 벌써 율곡 선생도 조금 중봉이 볼 때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지만 조금 요점에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한 게 누구냐? 이지암과 우계 성운이다. 이 두 분 선생님은 욕심에서 벗어난 분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승으로 모신 분이 세 분이다. 여기에는 이제 율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암, 그 다음에 우계 성원, 율곡 이렇게 세 분이 나의 스승이시다. 이런 얘기를 중봉조원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또 중봉조원이 하는 소리요. 뭐라고 하느냐? 법도를 삼가 지키고, 법도를 삼가 지키고 학문의 단계가 매우 엄격하여 일상생활의 언행에 모두 본받을 만하여 문화에 이른 자가 비록 재주가 둔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우계 선생뿐이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제자로서 얘기해요. 예, 제자로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전통적인 유교의 교육. 그래서 선생님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에서 배우고, 그리고 그 학문의 단계가 아래로부터 위까지 착실하게 해서 맞으면 아주 성실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 나죠. 머리가 좀 둔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배울 게 있었던 이가 누구냐? 그 선생님이 누구냐? 우계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중봉조원이 그 우계 선생님에 대한 아주 찬양을 입이 닳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봐도 우계 선생 인품이 대단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엔 누구냐? 율곡의 얘기예요. 자, 율곡. 여러분, 율곡하고 우계는요, 두 분이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예요. 예, 평생을 같이 한 동지요. 학문적 동지요. 친구인데, 근데 두 분은 너무너무 달라요. 우계 선생은 겸손해요. 퇴계 선생님처럼. 우계 선생님은 굉장히 겸손해요. 내가 뭘 알아. 이렇게. 예? 근데 율곡 선생은 조금 속된 말로 좀 잘난 체 하셔요.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한 분들이 그런 게 있지요? 지금도 그래요. 있어요. 예. 율곡 선생님은 천재예요, 천재. 굉장히 총명한 분이요.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정암조 광조, 퇴계 선생, 화담 서경덕 이분들에 대해서도 뭐냐? 평가를 다 해버려요. 평가를.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선배 유학자를 평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지?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율곡은 막혀요. 근데 우계 선생님은 안 그러죠. 우계 선생님은 굉장히 신중하시고 조심스럽고 점잖으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율곡이 이렇게 얘기를 해. 만약 견해의 경지를 따진다면, 말하자면 학문의 경지, 학문의 수준을 따진다면 내가 조금 낫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율곡이 하는 거예요. 누구? 우계보다. 학문의 수준을 따진다면 내가 우계보다 좀 낫다고 할 수 있지. 자, 이 얘기도 본인이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율곡 선생님은 이런 점이 있어요.
그래요. 내가 성리학의 이론에 있어서는 우리 친구 우계보다 내가 낫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가짐의 독실함에 이르러서는 내가 우계에게 미칠 수가 없다. 그게 율곡력이에요. 율곡력이에요. 예. 몸가짐에 이건 무슨 뭐냐? 수행. 예. 맞아면 자기관리, 사람 됨됨이, 인품, 인격에 있어서는 내가 우계한테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곡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율곡뿐이 아니라 이제 율곡 선생의 제자인 이제 사계 김장생, 이제 이런 분들 사계 김장생이 예학을 하잖아요. 예학의 대가잖아요. 예? 사계 김장생이 예학의 대가잖아요. 근데 이 사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학을 하느냐? 우리 율곡 선생님이, 나의 선생님 율곡 선생님이 성리학에는 대가다 이 말이야. 그러나 자신이 볼 때 바로 이제 이런 수기의 측면에서는 조금 제자지만 미흡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예학을 하고, 또 하나는 주자가 평소에 학문을 다 했지만 마지막까지 완성하지 못한 게 예학이었다. 그래서 그 예학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계 김장생이 예학에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우계 선생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인품, 인격, 또 자기 수양, 이런 점에서 그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 한마디로 훌륭한 학자요, 모범적인 선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살부터 우계 서시를 짓고 제자를 양성해요. 그러니까 율곡은 벼슬길에 나가니까, 그렇죠? 벼슬길에 나갔다 들락날락하니까 제자 가르치는 게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계는 제자가 엄청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논문에 다 있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면 김집은 누구냐면 사계 김장생의 아들, 여러분들 아시죠? 신독제 김집, 우리 문명에 배양돼 있죠? 동국 18년에 한 분이시죠, 김집. 그 다음에 정엽, 그 다음에 이기, 추포 황신, 오윤겸, 김상용은 청음 김상원 선생의 형님이요. 김상용. 그 다음에 정기명, 정종명. 이건 누구냐? 송강, 정철의 아들 둘이에요. 아들들. 그 다음에 최기남. 이 최기남 누구냐? 지천 최명길 있죠? 여러분들. 남한산성 영화에 최명길 나오죠? 최명길과 김상원이 나오죠? 바로 그 최명길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최기남, 전주최 씨. 그 다음에 안방준. 그 다음에 중봉, 조헌. 그 다음에 강항. 그 다음에 신흥구, 성문준. 이건 우계 선생님 아들이요. 우계 아들, 성문준. 그 다음에 김덕령. 저 광주에 가면 충장봉. 유명한 의병장. 김덕령 장군. 그 다음에 윤황. 이 윤황이 누구냐? 바로 우계 선생의 사위요, 사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계 선생의 사위, 윤황. 윤황의 아들이 윤선거, 윤선거 아들이 명제 윤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황, 윤선거, 윤정.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따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윤황. 이게 사위요, 사위. 자, 그 다음에 윤전, 이시백, 한교, 권국중, 이항복, 이정구, 또 실학자 이수광, 이런 분들이 다 누구냐? 바로 우계 선생의 제자다. 지금 이걸 봐도 아주 우리나라에 내로라하는, 조선시대에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다 우계 선생 문화에서 배출됐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래점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우계 선생이 대단한 분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이 우계학의 전승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우계가 있죠, 우계가. 우계가 있다. 근데 우계의 학문이 누구로 가느냐? 윤왕으로 간다. 윤왕. 윤왕의 호는 팔송이에요, 팔송. 팔송. 자, 윤왕의 아들이 누구냐? 윤선거요. 윤선거. 윤선거의 호는 노서, 미촌이라고도 하고, 노서. 자, 윤선거의 아들이 누구냐? 윤정. 윤정의 호가 뭐냐? 명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계의 사위요, 사위. 사위. 네. 그러니까 우계의 학문이 이 성씨들로 가는 게 아니라, 성씨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외손 쪽으로 학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경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팔송 윤왕. 자,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우계 선생의 어머니가 파평 윤씨요. 어머니가 우계 선생의 어머니가. 그리고 파평 윤씨의 본고장이 어디냐? 파주죠. 파주가 파평이에요. 파평. 거기 윤관장군, 여러분들. 윤관장군. 예, 파평 윤씨 윤관장군이죠. 윤관장군. 지금 파주의 그 묘소도 국가 사적으로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윤씨는 이 파주예요. 파주, 파평입니다. 근데 이제 우계 성운 선생의 어머니도 파평 윤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계 선생의 사위가 윤왕이고, 그래서 윤왕의 아들이 윤선거, 윤선거의 아들이 윤정.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여기 윤선거라는 분이 이제 문제가 돼요. 윤선거. 이분이. 자, 이분이 문제가 돼요. 이 윤왕도 유학자인데, 저분은 유학자지만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인조를 호위했고, 그리고 저분은 척화파. 맞으면 그 당시 싸워야 된다. 의리. 청나라와 싸워야 된다는 입장에 섰던 분이 윤황입니다. 윤황. 윤왕은 척화파예요. 주전론이요, 주전론. 싸워야 된다. 척화파. 누구예요? 김상원 쪽에 선 거예요. 김상원 쪽에 섰던 분이 바로 윤왕이에요. 아버지 윤왕.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윤선거예요. 근데 이 윤왕의 아들 여기에 8형제가 거자 돌리면 거자 돌리면 8형제에게 팔거라고 그래요. 팔거. 근데 그들이 뭐냐? 다 유명한 유학자예요. 이게 대단한 집안이에요. 이게 충청남도 논산군 거기에 있어요 지금. 예, 상월. 거기에 이 파평윤 씨가 수백 년 동안 낙향해가지고 지금도 아주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윤선거라는 분은 바로 누구하고 저기냐? 송시열 선생. 여러분들 송시열,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자,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과 친구예요, 친구. 아주 막역한 친구고, 나이도 비슷해요. 학문적 동지예요. 학문적 동지. 예. 그래서 이분들은 윤선거, 송시열, 송준길, 초여 이유태, 또 신암 유계 이런 분들이 그 당시 기호, 대전, 공주, 금산, 논산 해서 그 지역 일대, 기호 호서 지역 그 일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도 뭐예요? 문묘에 배양됐죠? 동국 18년의 한 분 아닙니까? 송시열, 송준길도. 그죠? 자,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이 윤선거라는 분이 바로 강화도 병자호란 때, 예? 병자호란 때. 자,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쳐들어와. 그러니까 이 윤선거가 친구들하고 같이 또, 그때 이제, 임금은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고, 왕실 그 가족들, 이 사람들은 강화도로 피난을 갔어요. 양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한쪽은 강화도에서 막는 거고, 한쪽은 남한산성을 지키는 건데, 근데 이제 결국은 다 함락이 되죠. 그러니까 윤선거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만약
우리가 적군에 의해서 강화도가 함락되면 그때 우리가 적군의 손에 죽지 말고 우리들 스스로 자결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 동지들하고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함락이 됐거든. 그러니까 약속대로 너도 나도 막 여러 명이 죽었어요. 작은아버지도 죽고 심지어 부인, 윤선거의 부인 공주희 씨도 자결을 했어요. 부인도 자결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남한산성에 가 계신 늙은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건강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탈출을 한 거예요. 복장을 변복을 해서 그래가지고 강화도를 빠져나와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 당시 유학자로서 죽자는 약속도 못 지켰지, 심지어는 부인도 죽었는데 자신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유학자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래서 이게 이제 윤선거는 평생 이것 때문에 속죄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벼슬에도 안 나가고,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정말 근신을 하면서 일생을 살았어요. 또 학문도 그런 조행도 대단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이 말씀 뭐냐면, 윤선거의 이 사건 때문에 윤선거의 아들인 명제 윤정도 평생 벼슬길이 안 나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아들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 윤정도 벼슬길에 안 나가고 제야의 학자로 일생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윤정 선생은, 명제 윤정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숙종대 그때에 우리나라 유학계에 3거두가 있어요. 우암 송시열, 그 다음에 명제 윤정, 또 한 분이 남계 박세채. 여러분들 문명에 배양된 18분 중에 있죠? 그 박세채. 그 세 분이 3거두예요. 3거두. 예? 3거두예요. 그 정도로 명제 윤정은 명망이 높은 학자였고 존경받는 학자였고, 또 우암 송시열 선생의 굉장히 애끼는 제자였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암 선생과 명제 윤정 간에 사제지간에 갈등이 생겨서 결국 사제간에 말하자면 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노론, 소론으로. 그래서 그 당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우암 편에 서고, 젊은 소장학자들은 윤정 편에 선 거예요. 이래서 노론,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우암 송시열 계통의 노론이 율곡학파가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명제 윤정의 이쪽 소론 계열이 우계학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윤선거나 윤정이나 이분들은 사실은 율곡 선생을 존경하면서도 어느 쪽으로 가느냐? 우리 할아버지 우계 선생님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윤선거가 볼 땐 외할아버지죠. 윤선거의 외할아버지요. 외조부. 존경하는 외조부 우계 선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계통은 율곡을 존경하지만 누굴 찾게 되느냐? 바로 우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 소론 계열, 특히 이제 우암하고 갈라지면서 이 명제 쪽에, 명제 쪽으로 이제 붙는 거예요. 명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져요. 그 박세채 있죠? 이분도 처음에는 우암 선생을 쫓았는데 나중에는 누구 편에 서느냐? 나중에는 명제 편에 서요. 소론 편에 서는 거예요. 박세채가. 이래가지고 사실 말년의 우암 선생님은 상당히 외로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우계학파, 자, 여기서 이제 우계학파의 이 학풍이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계학파의 학풍. 자, 여기 재밌는 게 윤선거가 친구인 우암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요. 예? 예. 그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료에 다 있습니다만은 윤선거가 친구인 우암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파산 문화의 학풍이, 이 파산이라는 거는 바로 우계를 말하는 거예요. 파산 문화의 학풍이 태겸으로 도를 삼았고, 태겸으로 도를 삼았다. 태겸으로 도를 삼았다. 자, 태겸으로 도를 삼았고, 사문이 남긴 법도가 오로지 겸비지도를 주로 하였다. 겸비지도. 겸비지도를 주로 하였다. 자, 여기서 요 태겸이라는 거. 이게 이제 윤선거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우계 선생님의 이 학풍은 어떤 것이냐? 보세요, 여기 태겸을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에? 나가는 게 아니라 물러나는 거예요. 겸은 뭐예요? 겸손이죠? 겸양. 에? 아휴, 내가 뭘 아나. 나는 부족해. 나는 부끄러워. 나는 잘난 게 아니라 난 못났어. 나는 부끄러워. 요게 태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학풍은 사실 누구와? 태계 선생님과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네. 이게 태계 선생님과 상당히 비슷한 거고, 다른 면에서 뭐냐? 율곡 선생과는 좀 구별되는 거죠. 율곡 선생과는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겸비지도도 이것도 뭐예요? 겸손, 겸양. 비는 낮을 비자죠? 낮을 비자. 나를 낮춰보는 거예요. 나를 낮춰봐. 겸손하고 나를 낮춰보고 나를 낮춰봐. 내가 잘났다고 고개 번쩍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낮고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 요게 우계 선생의 이 학풍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 우계 선생님의 이 제자들은 이렇게 겸손한 학풍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을, 말하자면 학문적인 주장을 남들처럼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씩씩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문적인 체계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 파산 문화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그런 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면 이제 되게 우리가 글을 써도 여러분들, 우리 율곡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양반은 글쓰기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분은 저술을 많이 해요. 이제 그때도 이제 말썽이 있었어요.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건 겸손해야 되는데, 근데 율곡 선생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 주장을 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계 선생님이 뭐냐? 아휴, 내가 뭘 아나? 내가 뭘 아나?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우계 선생님 문화에는 그런 점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학문적 성과에 있어서 대단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박세채가 우암에게 보낸 편지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박세채가 우암에게 보낸 편지 속에, 자, 윤선거의 학문은 우계의 가르침을 이어받았다. 윤쟁은 부친의 학문을, 이제 이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윤선거의 학문은 누구를 이어받았느냐? 우계 학문을, 우계의 가르침을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선거의 학문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우계 성운의 학문을 계승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명제는 뭐예요? 당연히 아버지. 더 위로 올라가면 또 우계 성운 선생.
그러니까 윤선거나 윤정이나 이들의 학문적 뿌리는 이 정신적 지향점은 어디가 있느냐? 우계에게 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명제윤정이 스승인 우암 송시열 소장과 결별하는 편지 속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학문은 윤선거의 학문은 내라면 내, 우암의 학문은 왜요? 이렇게 하죠. 네? 또 우리 아버지 학문은 실이라면 우암의 학문은 명이다. 자, 요거는 누구냐면 윤선거의 학문은 뭐냐? 내요, 내. 요거는 내면적으로 내 마음 공부를 잘 다스려서 내적으로 충실한 학문이요. 근데 우암 송시열 선생은 뭐냐? 밖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보이기 위해서, 왜라는 말은 그 소리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윤선거의 학문은 실학이요, 실학. 그래서 실천을 힘쓰고 실용을 힘쓰고 진실한 학문을 추구하는데, 근데 우암 선생은 허명, 심지어는 허명이라고 말했어요. 허명.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죠. 이건 그러니까 우암 선생은 겉으로는 의의를 찾으면서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암 선생이 볼 때는 정말 펄펄 뛸 일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암과 명재 선생이 이제 결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은 확실히 이제 길을 달리하는 거예요. 길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암 선생 쪽과 이쪽이 길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이 우계학파는 결국은 노론, 소론으로 갈라지면서 소론의 중심 인물이 명재, 윤정, 또 한 분이 누구냐? 박세채예요. 남계 박세채.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나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전주최 씨요. 이게 누구냐? 최기남, 그 아들 최명길, 최후량, 최석정, 최창대. 이게 다 대단한 유학자들이에요. 이들 집안, 전주최 씨 집안이 전부 이게 소론계예요. 그 다음에 안동권 씨, 이 권극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우계 선생님 제자예요. 그 조카가 대전에 여러분들 도산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권득기, 권씨, 탄웅 권씨, 유명한 분이에요. 탄웅 권씨. 그분의 손자가 권희진. 안동권 씨 이쪽에 또 이 소론에 참여를 해요. 그 다음에 반남박씨. 누구냐? 박세채, 박세당. 박세당 아시죠, 여러분들? 이 박세당도 사문난적으로 몰렸잖아요. 사문난적으로. 이 반남박씨, 박세채, 박세당에다가 박세당의 아들, 박태유, 박태보는 소론의 중심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풍양조 씨. 이게 누구냐 하면 이제, 포저 조익, 그 아들 조복양, 조직영. 이 대를 걸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중 중심의, 이러한 문중들이 전부 이 소론 계열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이 소론 계열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이런 점에서, 이제 이들의 학풍이 형성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소론학파 또는 이제 우계학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우계학파의 특성이 뭔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 자유분방한 학풍이다. 율곡학파에 비해서는 자유분방했다. 좀 자유로웠다. 율곡학파는 왜 그러냐? 자, 율곡학파는 율곡의 후예들은 이쪽 안동의 퇴계학파와 싸우느라고
성리학 논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율곡 선생 학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율곡학파들은 성리학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보수적이었다. 왜냐하면 선생님 학설을 지키려니까 고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서 비교적 보수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암 송시열 선생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수암 권상하, 권상하 밑에 남당 한원진,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율곡의 학설을 지키고 또 영남 퇴계학파와 성리 논변을 벌이는데 앞장섰던, 그 주도했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쪽 우계학파는 뭐냐, 성리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유로웠다. 왜냐하면 뭐 우계 선생의 성리학 그거를 지킬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은 뭐냐, 성리학적으로는 절충론, 말하자면 율곡학설을 이해하면서 또 영남 퇴계학설도 이해를 해요. 이러한 그 절충적인 성리학, 이런 학설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은둔적인 학풍이다. 은둔적인 학풍. 바로 이것은 아까 말씀 대로 창녕성 씨의 그런 은거자수, 성현작이 그런 학풍이 누구? 이 파평윤 씨, 윤선거 때문에 또 생겨요. 윤선거의 그 부끄러움 때문에 또 명제윤정 이렇게 이어져서 이쪽 계통 사람들은 비교적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학풍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실학풍이에요. 자, 무실학풍. 여러분들 무실이란 말. 자, 이거는 원래가 이 무실은 실을 힘쓴다 그 말이에요. 실을 힘쓴다. 저 실이 뭐냐? 진실하기를 힘쓴다. 진실, 참되기를 힘쓴다. 그 다음에 실천하기를 힘쓴다. 행하기를 힘쓴다. 그 다음에 실용을 힘쓴다. 실용. 그래서 진실을 힘쓰고 실천을 힘쓰고 실용을 힘쓰는 것, 그걸 우리가 무실사상이라고 그래요. 저 무실사상이 나중에 실학사상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실학사상. 여러분 잘 아는 실학사상의 이제 계기가 되는 건데, 저 무실사상은 원래는 저 무실사상을 가장 강조한 분이 누구냐? 율곡입니다. 그런데 우계 선생도 친구인 율곡의 영향을 받아서 이 무실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계 선생님도. 그래서 오히려 이 우계학파 쪽에서 이 무실사상을 굉장히 강조했고 또 계승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율곡의 그 직계들에게서는 율곡의 무실사상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지지 못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우계학파 이쪽에서 율곡의 무실사상이 어떤 측면에서 계승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 바로 이 우계학파에서 우리나라의 양명학파, 네? 우리나라의 양명학파가 바로 이 우계학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양명학이라는 건 중국 명나라 때 유교를 양명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양명 또 육상산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정립된 새로운 유교, 그걸 우리가 명나라 때 유교가 양명학인데, 그 양명학이라는 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말하자면 성리학이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이론적이고 또 너무 지나치게 분석적이고, 또 이런 병폐에 대해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유교가 바로 이 양명학이에요. 근데 양명학은 약간 불교적인 냄새가 난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 같은 분은 양명학을 이단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양명학을 이단으로 보는데 앞장선 분이 바로 퇴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선조에서 양명학은 드러내놓고 공부를 못했다. 숨어서 양명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은밀하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양명학, 초기 양명학자가 바로 이 우계학파, 예를 들면 포저 조익이라든지 지천 최명길이라든지 또 이시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우계학파 이쪽에서 나왔다. 이런 점이 우계학파의 중요한 특징이면서
또 기여를 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기호학파 그러면 율곡학파 이렇게 동일시했어요. 옛날에는. 또 영남학파는 퇴계학파, 기호학파는 율곡학파.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영남 쪽에도 퇴계학파 말고 또 남명학파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기호 쪽에서도 율곡학파 말고 또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우계학파다. 이렇게 오늘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국 18연의 한 분이신 우계 성훈 선생, 그리고 그분의 정신을 계승하는 우계학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아무 거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